네, 저는 뭐 소설 쓰고 있는 김영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9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 작별 인사.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제목만 봐서는 좀 촉촉한 그런 그럴 것 같은데요. 얘기 같고 실제로도 좀 촉촉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원치 않는 일로 모험을 떠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모두 작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게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글을 쓰실 때는 글을 쓰시면서도 좀 슬프신가요? 네, 아 실제로. 뭐 사람들아 슬퍼봐라 이렇게 쓰진 않아요. 네. 아 저는 자기는 기분 좋은데 막. 예, 이거 뭐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하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네. 예, 뭐 글쎄요, 뭐 반응이 좋아서 좋긴 한데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책이 나온 직후에는 이제 잘 못 봐요. 바로 나오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책도 이제 물론 제가 썼지만 사람들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죠. 일단은 반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괜찮다, 좋은 것 같다, 반응이 좋아요. 좋아요, 뭐 독자분들 되게 재밌다고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안심하고 예, 그렇죠. 정선된 것부터 그때도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물에 들어갈 때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네. 천천히. 그리고 이때쯤 돼서 유퀴즈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나가봐도 되겠다. 책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 뭐 나온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작가님이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씁니다. 그러세요? 실례지만 MBTI를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럼 E인지 I인지 그것도 아닙니까? 비밀입니다. 약간 아이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MBTI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심하다고 생각해서 뭐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는 맨날 오락부장 시키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야. 맞아요. 나는 굉장히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나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굉장히 치밀한데 주변 사람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제발 좀 계획 없이 뭐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 계획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MBTI 재밌는 툴이긴 한데 자기가 일단 한번 해보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니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 그걸 이렇게 딱 맞춰보면 하나씩 발표하는 거죠. 딱 해보면 I, E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런 데서 재밌는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이 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자의 기억. 그렇죠. 이게 이제 연쇄살인범인데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이야기인데 나도 살인자니까.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소재가 그 당시에 좀 신선했어요. 네.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꺼내내신 건지. 저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노트가 뭐냐면은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들의 목록 이런 거예요.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 목록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뭘 할 때 이거 꼭 해야지라고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쓸 때부터 그 굉장히 제한돼요. 예를 들면 꼭 가고 싶은 여름 휴가 장소, 여름 휴가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나는 하와이, 괌, 뭐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하와이는 못 가지, 유럽은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네네. 좁아져요. 저는 한번 그런 가족들에게 저 같은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절대 휴가를 가지 않을 곳을 적어보자. 남극 또는 뭐 칠레, 아이슬란드 뭐 신나게 얘기해요. 굉장히 안 갈 거니까. 갈 때 얘기하라면 서로 싸워요. 거기 못 가. 거기 지난번에 갔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안 갈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지. 안 갈 거니까. 아빠 나는 북극 뭐 그러면 그래 북극 뭐 알래스카 뭐 너는 뭐 어디야 뭐 그냥 지도에서 아무데나 찍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거기를 우리가 왜 못 가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지 하는 걸 쓰려고 하면 리스트가 그냥 제한돼요. 근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쓸 게 없으면 그 노트를 펼쳐봐요. 그러면 뭔지 알겠다.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얘기가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게 있겠구나.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야 재밌네요. 그두 분도 절대 안 할 프로그램에 그거를 한번 써봐야겠네. 앞으로도 지금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프로그램을 써봐야겠다.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며 토크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네. 평소에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 좀 이렇게 재미난 상상 이런 거? 이게 소설이라는 것은 일단 상상력의 산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게 일이고 상상을 하는 것은 저는 소설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보낼 때. 뭐 그런 작가님도 약간 이게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그 상상을 하고. 그렇죠. 네네. 지하철 같은 데서 제가 정말 20대부터 많이 하던 버릇인데 지하철 같은 데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리잖아요. 네. 아,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뭘 안 한다는 거지? 너네들 한두 번 가? 왜 우리 집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아,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 정확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요. 너무 웃기다. 근데 나머지 그 반의 얘기를 상상하는 거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전화 통화를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던가 아니면 어디 지하철에서 누가 혼자 통화하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요. 아 맞아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덜 거슬려요. 그게 왜냐하면 불충분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를 써야 된다는 거죠. 피곤하니까 전화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일이니까 혼자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또 저희들의 관계는 얼마고 저 연인은 만난 지 몇 년 됐고 현재 어떤 단계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바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작품의 원천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난 좋은 애가 아닐까? 사실은 나는 진짜로 어디 재벌집 아들인데 버려진 거 아닐까?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가정 생활을 견딜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를 데리고 올 거야. 조금만 참자. 곧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가족 로망스라는 그 문화평론의 개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사람들이 왜 읽나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 때 힘들 때 있거든요. 그때 그렇죠. 나와 비슷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다른 삶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또는 내가 그때 개그맨을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 때 그걸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가 어떤 많은 삶 중에 하나고 내가 어쨌든 나밖에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견딜만 해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워요. 저 예전 강연 중에 40넘어 알게 된 사실인데 친구를 덜 만났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다.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거기서 핵심은 술자리예요. 핵심은 친구들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20대에는 정말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술자리가 방점이었는데 또 역시 인용될 때는 친구 필요 없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자, 이야기가 또 그렇게 완전히 됐네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술자리였는데.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자세히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그러네. 거의 매일 마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은 잘 기억도 안 나고 술을 마시는 대신 뭐 그냥 거리를 걸어 다녔으면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했으면 아니면 그냥 책을 읽었으면 더 풍요로웠을 텐데 이런 얘기지. 요즘은 술을 술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줄였고요. 거의 안 마시게 된 지 좀 됐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금주 다이어리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약물은 그 약물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 약물을 끊은 사람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술만은
그거를 끄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술 맨날 마시는 직원이 있으면 아주 그냥 사회생활 잘해. 인성이 좋아. 그러면서 조직과도 잘 융합하는 그런 직원이야. 근데 직원이 술을 안 마시는 직원이다 그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끊었습니다. 이러면 대견하기는커녕 맞아. 이게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술을 못 먹어? 네. 그렇죠.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뭐 한두 잔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술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폐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면 변명해야 돼. 내가 요새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때문이야. 뭐 아니면 맞아요. 한약을 먹어서 또는 뭐가 어째 내일 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보통은 그런 중독성 어떤 약물을 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해요.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이 좀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술에 좀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술에만 관대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관대하고 실은 술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진짜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맞아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억지로 먹이고 거기에 뭐 억지로 먹이. 야, 자, 먹으면 다 먹어. 네. 야, 마셔야지 나도 그렇게 되지. 배웠어. 해보지도 않고. 네. 심지어 뭐 어디 수술 받고 왔다 그래도 소독해. 다 소독되는 거야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맞아요. 소설을 쓰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다 그래요, 우리 작가님께서. 그 손톱을 좀 다 깎고. 네. 네네네. 이게 어쨌든 뭔가 일을 시작하면 매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장, 새로운 상황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글로 들어가기 너무 싫으니까 쉬운 일을 하는 거죠. 뭐 손톱 깎기, 연필 깎기, 집안 정리, 뭐 화분에 물 주기. 그러니까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창의성하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창의성의 어떤 이게 문턱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만 돼요. 맞아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매일 출근을 창의적으로 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환승하고 몇 번째 전동차에 몇 번째 문을 타고 더러러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와야 그나마 회사 생활할 수 있지. 사장님이 직원 여러분 앞으로는 매일 창의적으로 출근하세요. 이러면 오늘은 지하철, 내일은 자전거, 모레는 행글라이더, 오늘은 수상스키. 걸어서 뭐 수상스키, 뭐 한강에 무슨 뭐 보트 타고 돌아오기, 걸어가기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막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 어디 회사의 그 이제 높은 임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에게 늘상 이 세상의 어떤 뭐 모든 이런 벽들을 뛰어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기대합니다. 근데 정작 사장님들이 좀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말하는 창의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회사에서 기존에 나온 제품들과 전혀 맞아.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그래. 아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이 없는. 맞아. 바로 나가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안을 내보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가 저희 이제 서랍에 보면 실패한 소설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실패하는 거예요. 개그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대부분이 그쵸, 그냥 맞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창의적이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 하나를 건지는 건데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싼 월급 받고 일을 하니 모든 아이디어를 박스 안에 넣되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했던 신입 직원 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을 믿고 이 딱 손을 들고 제 생각에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자네 들어온 지 얼마 됐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누가 뽑았어?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바로 신호를 알아듣고 함부로 창의적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바로 다시 그냥 한번. 우리 혹시 그 많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 좀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어디까지 창의적인 걸 허용하실지 그렇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판적인 얘기를 아주 미세하게라도 하면 높은 사람은 아주 근데 자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 참 아주 신입답게 아주 패기 있고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그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라든가 아니면 그게 근데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러면 사실은 쟤 좀 어떻게 잘 교육시키라는 신호를 부장단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 불편해요. 왜 저런 애가 발언하게 하지? 이러면서 아하 이게 바로 MZ 세대구만 이러면서 아 역시 참 달라. 핑계 없으면 그 핑계를 대시더라고. 내가 잘 이해는 안 예. 되지만 뭐 하여간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네.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걸 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 뭐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 짜증나 이렇게 쓰지. 네.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 그건 서운함이죠. 서운함이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를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나 짜증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 그 당황스러움이죠. 황당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구체적으로. 분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뭐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그냥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 해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래서 없으면 이제 진짜.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왕짜증. 왕짜증, 붙이고. 개짜증 뭐 이런 게 나와요.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짜증. 네. 그것은 개짜증, 왕짜증. 왕짜증.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가 보다. 맞아.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내가,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건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감정 북받쳐 오르고 특히 슬픔 같은 감정을 사람이 표현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슬펐을 때도 나 어제 짜증났어.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친구가 무슨 너 얘기인지 슬펐나 알겠어. 봐. 네. 너 슬펐구나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뭐지라고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어떤 마법 같은 단어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눌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우울해져요. 몸에서 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있을 때 이제 책과 마주하고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책은. 책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난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감정이었어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다. 진짜 많이 이거 아주 하시네요. 뭐, 예. 아니 그 작가님의 인생 모토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60, 70%만 쓴다.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 박사님, 최재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배짱이 막 훈계하고 그런데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니 30%의 개미는 놀고 있더래요. 맞아요. 네, 그 얘기. 그 들으셨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여기서 하셨구나. 예. 그게 어떤 이 병고가 생기면 여력이 있다면 나가서 걔네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걔네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보충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일 최선을 다하다가 예를 들면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원을 다 맞아요. 쓰고 있는데 네, 네. 더 이상 갖고 올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도 잔고를 남겨두듯이 자기의 하루도 오늘 내가 한 이 정도를 100을 할 수 있으면 70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은 30을 쓰거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